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23부 화력전의 향연, 만령을 돌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367년 6월 24일 구성군이 이끄는 관군과 이시의 반군은 북청 일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시의 반란 자체는 5월달에 일어났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접전은 6월달 가서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 당시 관군은 북청에 도착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정말 대단한 공병 능력입니다. 하루 만에 목책과 녹각을 둘러가지고 이중성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기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수성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시에는 관군이 하루 만에 북청의 목책성을 만들어보고 진짜 깜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거 하루 만에 만들었지?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성을 공략을 하게 됐는데, 다만 이때 이제 관군도 아직 상황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취약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의 반군처럼 이렇게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그러한 취약 지점을 재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능숙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빨리 그 취약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래도 왜 모든 병사들이 다 정예 병일 수는 없고 좀 이제 약졸들이 배치된 지역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거기가 뭐 좀 덜 위험한 곳이다. 격전이 좀 덜 벌어질 것 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다 배치를 한 것이겠죠. 근데 그런 지점 하나를 갖다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관군은 한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남이, 그 유명한 남이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남이가 이때 굉장히 용전 분투를 해가지고 이시의 반군은 좀처럼 목책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관군은 화력이 고갈되기 시작한 반면에 이시의 반군의 기세는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군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바람에 보유하고 있는 화약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화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구성군하고 강수는 뭐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사실상 탄약이 바닥나서 아작나게 생겼으니까 사실상 북청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퇴각하면은 이시에가 길을 쓰고 쫓아올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관군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미라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야, 이거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로또가 하나 터져버리는데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북청의 관군을 마지막 한 명까지 쓸어버릴 듯한 그런 무시무시한 기세로 밀고 들어오던 이시의 반군. 돌연히 공격을 멈췄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반군의 수장인 이시에가 갑자기 전면에 나와서 그것도 무릎을 털썩 꿇고 휴전을 제의하는 그런 엄청난 이변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황이 이시의 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시에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속내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왜 이시가 불안하게 생각을 했냐. 당초 계획이 뭐였냐면 관군을 북청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서 포위선멸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시에가 구상한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오판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당시 관군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공병 능력이죠. 설마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목책성을 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 거기다 이제 관군이 하룻밤 사이에 목책성을 쌓고 완강하게 저항을 해오자 이게 순식간에 북청의 목책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속전속결로 관군을 전멸을 시킨다. 그런 계획으로 온 건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초기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이시에가 이겼겠죠. 근데 뭐 관군의 그 속사정 지금 현재 탄약이 바닥나 있다. 그거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시에가 좀 지레짐작하고서 관군은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고 이대로 밀어붙여봤자 쉽사리 저 성을 함락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여기서 공연히 피해를 입느니 일단 물러나서 정비를 하고 다시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관군에게 휴전을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시해가 되도 않는 약을 팔게 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자신은 어디까지나 충정으로서 거병을 한 것이지 본래 관군하고 맞설 의도가 없었다. 그러니 서로 전투를 중단하고 물러갑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강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시해 네가 정말로 충의의 군사가 맞다면 역심을 품은 게 아니라면은 그걸 입증해 보여라. 별거 없다. 즉시 대궐로 출두해서 자수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한다면은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다.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제 강순도 똑같이 약을 팔죠. 자, 그래서 이제 사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시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무릎을 꿇어 흙을 머금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기를 장군께서 병사를 파하면 내가 마땅히 퇴각하겠습니다 하므로 그때 아군도 화살이 다하고 힘이 다하여 곧 거짓 응하는 채 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백성인데 다 죽여서 무엇이 이익되겠느냐. 만약 말한 것과 같이 한다면 우리도 또한 군사를 퇴각하겠으나 만일 우리를 배반함이 있으면 마땅히 다시 거병하여 무찔러서 남음이 얻게 하겠다 하니 적이 바로 이끌고 가버렸다. 사실 이시에도 진심은 아니었고 광순도 진심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약팔이를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시에는 뭐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출두해서 자수하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고는 황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철군을 시키게 되었죠. 이로써 하마터면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관군은 한시름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타만 더 집어넣으면 이시해가 이기는 건데 그 한방 싸움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이시해가 이런 황당한 헛짓거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옛날 전쟁사에서 이런 일들은요. 은근히 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사실은 이기는 건데 그 조금을 더 못 버텨가지고 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결국 뭐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끈기도 나름대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시의 반군이 물러나자 구성군, 강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병력과 물자를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시의 반군의 규모와 기세가 대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서둘러서 조정에 병력과 물자를 보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이걸 요청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 연락책으로 오갔던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연락책으로 오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유자광이에요. 유자광도 여기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남이 유자광, 이제 또 차세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시해 역시 진짜로 휴전할 생각은 아니었고 관군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뭐 이제 일시적인 휴전이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시해도 전열을 정비한 대로 다시 관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다만 이시의 반군도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대대적인 포위 공격보다는 좀 국지적인 도발을 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깔짝깔짝 도발을 하면서 좀 이제 전력 보강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관군이 북청에 진출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진도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시에는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특히 반군이라는 게 성격이 그래요. 초반에 어마어마한 기세로 밀어붙일 땐 좋은데 그 기세가 한번 꺾이면 순식간에 와야 되는 집단이기도 하죠. 예전에 있었던 조사이의 반란 같은 경우도 한 차례 패전을 하자 바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시의 반군도 북청 전투가 이시의 패배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판정패죠. 하여튼간에 좀 깔끔하게 끝나진 않았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지지부진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게다가 사실 이시의 거병 명분이 뭐 조금만 생각해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여튼간에 시간을 끌수록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시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뭐 전방이고 후방이고 없이 후방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전방으로 직결을 시켜가지고 총력전으로 승부를 내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판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무렵에 후방이 주둔하고 있던 이시의 반군이 점차 결집을 하게 되면서 이시의 군세는 삽시간에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구성군은 무리하게 북청에서 적의 날카로운 예봉을 맞는 것보다
일단은 북청에서 물러나가지고 우리도 후방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 병력 증원도 받고 탄약도 보급받고 그러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시에는 관군으로부터 북청을 탈환하긴 했지만 이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게 애초에 북청에 있는 성은 그게 진짜 성이 아니라 사실은 목책으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관군이 해체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여기는 별다른 전략 거점이 되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7월 동안에는 국지 도발이 이뤄지면서 양쪽 다 전력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두 번째 전투는 8월에 가서야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8월이 되자 북청에서 철군한 관군은 재정비를 마치게 되었죠. 드디어 충분한 수의 병력과 물자가 확보가 됩니다. 거의 뭐 무려 5만에 달하는 그런 병력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때 이시의 반군도 2만에 달했으니 양측 합쳐가지고 거의 7만에 달하는 병력이 한 지점에 뒤엉켜서 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지점에 5만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서유럽에서 가장 세력 판도가 막강했던 신성 로마 제국조차도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남이탈리아의 일부 도시국가, 그리고 스페인, 거기다가 다들 아시는 이제 남미 대륙까지 꽤나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조차도 한 지점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5만 명을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행정 동원 능력이 가능한 나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관군이 대규모 병력을 별집시켜가지고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시의 반군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북청의 동쪽에 위치한 말령의 험준한 고개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관군은 이 시에 반군이 주둔하고 있는 말령을 향해서 대대적인 진군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구성군과 강순이 본대를 이끌면서 주공을 맡았고 이때 이제 어유서라는 꽤나 좀 이제 실력 있는 장군이 나타났는데 이 어유서에게 별동대를 맡겨가지고 특무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성군과 강순이 주공을 어유서가 조공을 맡아가지고 작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유소가 이끄는 별동대는 북청으로 진군하면서 이 시의 야전 초소들, 그러니까 이제 관군들의 진격 루트에다가 나름 이제 감시를 목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초소들이나 혹은 뭐 이제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목적으로 세운 소규모 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소탕해 나갔고 강순의 본대는 말령으로 향해서 이 시의 반군과 대대적인 결전을 벌이게 되었던 거죠. 얼마 후 대규모 관군이 말령 고개를 포위하자 다급해진 이 시에는 여진족의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여진족한테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지원군이 오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말령 고기를 포기한 관군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지금 당장 아작을 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지체 없이 이 시의 반군을 향해서 총 공세를 퍼붓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시에는 험준한 말령의 고깃길에 의지하면서 삼중으로 방어선을 치고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관군 역시 여기서 각종 화기들을 동원하면서 이 시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군이 사용했던 무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 더 이제 대표적인 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바로 이 사전초공통이었죠. 옛날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판 샷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총통에다가 화살 전을, 저 조그마한 전을 왜 사전이냐면 4개를 쑤셔 넣습니다. 4개를 우겨 넣고 발사를 해가지고 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샷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무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 다양한 화력들을 동원해서 양측이 또다시 맞붙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화력전의 향연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양측 모두 결사적인 상태라서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그때 관군 측에서 마침내 비밀 병기를 꺼내 드는데요. 어렵사리 이제 공수해 온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위험 쩔어주는 문종화차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관군이 문종화차를 동원해서 이 시의 반군들을 향해 막강한 화력을 퍼붓자 반군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종화차가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수의 신기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종화차 정말 참 세조는 자기 형이 문종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몹쓸 짓을 했죠.
참 그게 씁쓸한 부분이에요. 형이었던 문종이 정말 엄청난 밀리터리 전문가였고, 또 왕한테 또 오타쿠라 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밀리터리 전문가셨고, 그래서 문종이 이 화차를 대대적으로 개량을 했어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종이 실험 정신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문종 화차를 직접적으로 기동 훈련을 시켜가지고 평지에서는 저거 이동시키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험지, 언덕길에서는 뭐 얼마나 필요하고 진창길에서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량하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문종 화차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시의 반군을 진압하는데 동원이 되었던 거죠. 자, 문종 화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시의 반군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사실 옛날 시대의 활용 무기는요, 엄밀히 말하면 명중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살상력, 파괴력을 지녔다기보다는 화기 자체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걸 보는 것 자체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문정화차에서 발사되는 그 수십 발의 신기전을 보고서 뭐 한 대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대에서 쏴짓기는 그 수백 발의 신기전을 보고서 그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오금이 저릴 만도 하죠. 거기다가 어유소가 이끄는 별동대가 말령, 동봉에 위치한, 사실 이게 길이 거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절벽이나 다름없는 그 경사면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시의 반군의 후방을 치는 그런 특수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서는 막 신기전 화살이 막 파바방 쏟아지면서 그 화차의 위용에 다들 주눅이 들어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가해오자 이시에는 제대로 허를 찔리게 되었던 거죠. 팽팽하게 유지되었던 전선에 한번 균열이 발생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시의 반군은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곧바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시에는 서둘러 군을 수습해가지고 단천 방면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군은 말령 전투에서 그야말로 이제 화력전의 승리죠.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관군은 곧바로 이시를 추격하기 위해서 마운령을 넘어서 단천 방면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이시는 단천 일대에서 방어선을 치고 다시 한번 저항을 시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반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초반에 정말 엄청난 기세로 밀어붙일 때 그야말로 대쪽 같은 기세로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나중에 이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기세로 한양을 점령했거든요. 근데 이괄도 한 차례 패전을 하니까 그 뒤로 와르르 무너졌어요. 반군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뒤로 일어났던 이인자의 난도 한 차례 패전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반군들은 되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말령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서 이시의 반군은 거의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북청 전투는 좀 이제 승부가 애매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병사들을 붙잡아 두는 게 가능했는데 말령 전투는 누가 봐도 이거는 패배고 더군다나 관군의 저 어마무시한 화력을 봤잖아요, 그죠? 자, 결국 단천에서도 패배한 이시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길주까지 내빼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거세게 불타오르던 반란의 불꽃은 빠른 속도로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상보 이시의 반란은 여기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시의 난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다음 시간에는 이시의 난, 그 후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